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1만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8%를 차지했고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대 사망자가 집중됐고요. 또 전체 보행 사망자는 감소세지만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신호 체계를 바꾸고 사고가 잦은 곳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의성 등 북부권 일부 지역엔 비가 내렸고 다른 지역은 흐리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도 안동과 봉화 12도로 평년보다 낮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은 기온이 4도 정도 더 내려가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을 걸로 전망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가 사업성이 없다며 국비 반납까지 추진했던 영주 효문화진흥원을 내년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예상됨에도 지원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보건복지부의 페널티 부과 방침에 따라 결국 운영에 나선 건데요. 문제는 효행원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영주문화관광진흥재단이 운영을 맡아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도 불발됐습니다. 효행원이 건립됐던 2018년 당시 시의회는 효율성 차원에서 2022년에 개원을 앞둔 한국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과 통합 운영하라며 법인 설립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선비세상은 문화체육관광부, 효행원은 복지부 소속이라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결국 개원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를 영주시가 모두 부담하게 된 건데요. 영주시는 일단 내년 개원을 목표로 효행원을 보수하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 계획대로 진행한 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1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하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하늘이 맑겠지만 날은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추위에 대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던 포스코가 파업을 피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어제 진행한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된 건데요. 전체 조합원의 96.54%인 1,856명이 투표에 참가했고요. 찬성은 50.91%, 반대는 49.09%를 기록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표차가 198표에 불과했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이 단체 교섭은 최종 타결됐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격주 4일 근무제 도입과 기본임금 1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등인데요. 이렇게 올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면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교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쌀쌀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고요.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서울 커먼그라운드에서 울릉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를 주제로 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젊은 MZ세대를 겨냥해 팝업 스토어를 통해 울릉도를 간접 체험하고 또 울릉도가 멀어서 가지 않는 여행지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자 이번 행사가 기획됐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새롭게 리뉴얼된 울릉군 캐릭터 인형 포토존을 조성하고 에메랄드 울릉도 바다의 아름다운 영상을 선보였으며 울릉도 바다 배경의 인생 네컷 사진 촬영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겨울철 울릉도 여행 홍보와 크루즈 운영 선사에서는 겨울철 선박 운항 정보 안내 및 선표 예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울릉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인구가 늘면서 골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골프공에 맞아서 사람이 다쳤을 때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요? 오늘 내로남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한 운동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던 박태환 씨는 2021년 11월 14일 오전 9시쯤에 강원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어요. 네. 예, 그 골프장에서는 골프를 치는 구간을 나누어 놓았는데 각 구간을 홀이라고 합니다. 보통 18개 홀을 돌면서 골프를 쳐요. 그리고 매 홀마다 시작점에서 처음으로 공을 치는 것을 티샷이라고 하는데 네. 예, 박 씨도 이때 티샷을 쳤습니다. 그런데 친 공이 항상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칠 때 공에 회전이 걸리면 어느 한쪽에 있는 공기와 또 더 크게 마찰이 생겨서 공이 날아가다가 왼쪽으로 휘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으로 휘기도 합니다. 예, 이때 오른쪽으로 휘는 상태를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네. 예, 골프공을 칠 때 슬라이스는 꽤 자주 발생해요. 이날 박 씨가 티샷을 친 공도 슬라이스가 나서 공이 옆 홀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옆홀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골프를 치고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이제 골프공이 날아갔다면 좀 위험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프공이 옆홀로 날아가면 옆홀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이나 캐디가 공에 맞을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골프공은 질량은 작지만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면 가속도가 엄청나게 크게 붙기 때문에 그 공에 맞으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더군다나 슬라이스가 났다는 건 골프공이 강하게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공에 맞으면 상처가 더 크게 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공이 다른 홀로 날아가면 경기 보조원, 일명 캐디라고 하죠. 캐디가 볼이라고 크게 소리쳐서 위험을 알립니다. 그렇지만 공의 속력이 워낙 빠르고 또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향해 날아가면 그 사람은 볼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네.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소리보다 이 공이 더 빨리 날아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골프장은 공간이 넓어서 골프공이 옆홀로 날아가더라도 사람이 공에 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사람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는 박태환 씨가 친 공에 눈 주위를 맞아서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상처네요. 맞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로서는 참 억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씨는 박태환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해할 고의로 사람을 상해했을 때는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맞췄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러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다고 해서 항상 그럼 고의가 없으니까 과실은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예, 형법 제266조에서는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위 규정을 보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처벌한다는 뜻도 되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반면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야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되죠. 예, 누군가가 아무리 크게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조차 없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예컨대 그 야구 경기 보시죠. 그렇죠. 예,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쳤어요. 그런데 파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울볼에 맞아서 관중이 다쳤다고 해서 그 선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선수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선수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 박태환 씨는 어떻게 됐나요? 과실치상죄가 됐나요? 아닙니다. 이 검찰은 박모 씨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아마추어 골프에서는 캐디가 경기 보조자 역할도 하지만 경기 진행자 역할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캐디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랐는지 아닌지는 골프를 치는 사람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이 사건에서는 비록 박태환 씨가 친 공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긴 하였지만 박 씨는 당시 캐디가 티샷을 쳐도 된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티샷을 쳤습니다. 네. 규칙에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에서는 공을 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흔히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슬라이스가 나는 공이 옆홀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피해자로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결과가 되니까요. 네. 누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일에서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예. 규칙에 따라서 골프를 쳤고 또 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마무리됐나요? 예, 아닙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 이 규정에 따라서 A씨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했습니다. 항고했군요. 예, 그러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를 기각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고가 또 기각되면 A씨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있군요. 예,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때도 고소인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또 이유 있으면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항고까지 기각되면은 더 이상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형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A 씨는 박태환 씨나 또는 캐디나 또는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박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소송에서 캐디 또는 골프장 운영자도 아마 피고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A씨가 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구조나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예.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만일 박태환 씨가 타고 간 홀이 그 폭이 좁아서 슬라이스가 났을 때 공이 홀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옆 홀과의 거리가 통상적인 거리보다 가깝다면 네.
그러면 더 위험성이 크잖아요. 이때는 골프장 운영자는 홀 가운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점과 또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골프장 구조상으로 그런 위험이 낮고 또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겠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박태환 씨나 캐디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그 전제로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물론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과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절차에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만일 형사 절차에서 박태환 씨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가 확정된다면 박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캐디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디는 박태환 씨에게 티샷을 쳐도 된다고 하였는데 캐디는 진행하는 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팀원을 보조하고 또 앞팀과 간격을 유지해서 무리하게 경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옆홀로 공이 넘어갈 때는 볼이라고 크게 소리쳐서 옆홀에서 경기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해요. 알리기는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 이상의 일, 그럼 예컨대 공이 슬라이스가 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든지 또는 옆홀로 넘어간 공에 맞지 않도록 옆홀에서 경기하는 사람을 옆홀에서도 경기하는 사람까지도 보조해야 하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므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캐디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사상이나 아니면 민사상으로 박태환 씨나 캐디나 골프장 운영자 모두에게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예. 어쨌든 다쳤잖아요. 그쵸. A 씨는 참 억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 그렇죠. 예. 그리고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 씨는 판결로든 또는 뭐 재판 과정에서 합의로든 골프장 운영자나 또는 네. 박태환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성엽 변호사와 함께했는데 오늘 마지막 참여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시 13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에서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 2시입니다. 이번에는 요통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방문해서 강의 진행하는 분들 미리 만나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손운석 교수와 재활의학과 최용민 교수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모든 사람 중 70에서 90%가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살면서 허리 한 번 안 아파본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허리 네, 아프고. 맞아요. 저 또한 잠을 잘 못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무리하고 나면 허리 통증을 쉽게 겪게 되는데요. 네. 더불어 요즘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목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은 목 통증으로 인해서 내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뒷목이 많이 뻐근하고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 혈관이나 신경과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받아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도수치료 일단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사치료랑 그다음 약물치료 같이 이렇게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인데 계속 장시간 앉아서 고개를 좀 숙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 두통이 좀 심하게 오고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눈도 아프고 해서 그래서 내원했습니다. 일단 평소에 생활할 때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좀 턱을 내리고 뒷머리도 올리고 해서 항상 의식적으로 목이랑 머리랑 일직선에 있도록 좀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목 스트레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튜브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요.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보는 등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계시다면 잠시라도 하늘을 보면서 목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재활의학과 교수는 경추성 두통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다고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최용민입니다. 저희가 척추는 몸을 이제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죠.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좌우로 돌릴 뿐만 아니라 굽혔다 폈다 여러 가지 동작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멀티미디어 세대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목에 걸리는 부담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단순히 목 관절이나 디스크의 부담뿐만 아니라 두통으로도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경추성 두통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최근에 경추성 두통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동반돼서 오게 되는데 고개를 숙여서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이제 작업력이라던가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오게 되고요. 편두통하고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릴 때 이렇게 통증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 체위의 변경에 따라서 통증이 좀 악화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화에 더 악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고개를 돌리거나 이럴 때 통증이 더 많이 심하게 되는 편입니다. 이제 주사를 놓고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통해서 이제 쉽게 판별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 이 목 때문에 목이 좋지 않아서 통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추성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로 맞추고 베개는 가급적 딱딱한 제품으로 약 6에서 8cm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높지 않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방문한 곳은 정형외과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허리 통증, 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척추 관련 분야를 진료하고 있는 손은석입니다. 요통은 늑골부에서 대퇴 둔부 사이에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이제 허리 통증만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쪽으로의 방사통이 동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요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통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통이 있고요.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해서 검사를 다 해도 사실 요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비특이성 통증이 전체 요통의 한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기타 이제 특이성 요통에는 소위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혹은 척추의 골절이나 감염, 종양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요통을 이제 특이성 요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급성하고 만성은 시기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3주 이내에 통증이 생겨서 3주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는 거를 보통 이제 급성이라고 하고 이제 한 6주 전후를 아급성이라고 분류를 하고 3개월이 넘으면 이제 만성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시기적인 분류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통증의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자주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만성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검사로는 엑스레이, CT나 MRI 같은 검사를 이제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증상이 생긴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게 되죠. 허리 통증은 앉아있을 때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자세 때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게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게 좋고 특히 맨 바닥에 앉아있는 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디스크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바닥에 앉아있거나 그런 자세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강좌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과 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영남권 신당 창당설 등으로 TK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차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 논란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불집힌 주제입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서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된다면서 거기에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와서 힘든 걸 도와줘야 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그 울산 남구을 4선의 김기현 당대표와 또 대구 수성갑 5선의 주호영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는데 네. 본인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진의 기준이 있나요? 네, 대체로 3선 이상 의원을 중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영남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대구 달서을 3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대구 서구 3선 김상훈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혁신위가 공식 혁신안을 통해서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혁신위원회는 2호 혁신안을 통해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또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좀 부연했는데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받아들일지 이게 이 부분이 관심인 거죠? 네, 일단 우리 지역의 주호영 의원은 공식 거절했습니다. 주 의원은 8일에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주민 수백여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유는 뭔가요? 네, 주 의원은 제가 대구에서 여러분들의 의원이지 서울에서 의원 시켜준다고 한들 뭐 하려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또 정치를 처음 대구에서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쳐야 된다. 우리나라만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40년 동안 상원 의원을 했었는데 지역을 옮겼냐. 또 구선의 YS, JP가 지역구를 옮겼냐. 원래 지역구는 옮기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또 옮겨가는 한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 간다면서 핑계대고 가는 거지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잘 되는 사람이 뭐 하려고 가냐고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인 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나요? 3선 이상 지역구를 옮기면 그 다음부터 온데 들쑤셔서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보고 다른 데 가라고 해서 대구에서 후배 지역으로 가서 싸우게 되면 모양이 뭐가 되겠냐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호영 의원은 거절을 했고 김기현 당대표는 고민 중이라고요? 네, 김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다만 9일에는 혁신위원회의 지도부 차기 그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네.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영남권 인사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TK 의원들은 중진이 아닐지라도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TK 의원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정치적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을 위해서 TK는 늘 희생돼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TK 의원도 기득권 유지를 경계하며 또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주고 싶어 한다. 그런 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중진이 스스로 험지에 출마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물리적
바뀌고 외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 호응을 얻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더 큰 물로 나가서 맷집을 좀 키워야 된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대구의 한 정치 전문가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네. 중진이라는 이유로 출마 권고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는 오히려 모욕적인 처사이고 대책의 질로 분류한다면 상중하 중 하급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 차례 영남권 중진 차출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네, 홍 시장은 영남권 중진 차출론이 본격 논란되기 앞선 10월에 일찌감치 견해를 내놨었습니다. 예. 당시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라고도 밝혔었죠. 또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본들 당선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또 수도권 선거 특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데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출신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차출돼서 가본들 그 선거를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영남권 중진들의 용퇴를 권고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인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대구를 찾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굳혔음을 시사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전 대표는 12월 말쯤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TK에서 10%의 지지율이 나온다 해도 유의미한 도전을 하고 싶다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수도권과 중도층이 아닌 대구 경북에 공을 들입니다. 네, 이 전 대표는 TK 정치가 바뀌는 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가장 답답한 지점이 보수 정당은 영남 의원이 비중이 높고 또 큰 선거에서 영남 의원들이 선대위나 선거 전략을 짜니까 개인의 변수 이상의 좋지 않은 그런 당변수가 나와서 네. 수도권 선거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통하는 메시지를 자꾸 수도권에 투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 출마 의사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네,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대구 출마설에 부정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TK 지역에 도전을 한다면 개인이 아닌 대구 경북의 좋은 사람들과 팀으로 도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동성로 오는 시민들이 대구 지역구 수인 12분의 1로 나눠서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일 텐데 동성로 바닥에 상주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대한 빨리 대구의 변화가 오는 길이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 대구에서. 비례대표 출마설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신당을 차린다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곳에서 더 세게 붙는 게 중요하지 개인이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출마설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신당에 비례대표 한 명이 당선될 공간이 있다면 대구의 다른 젊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비례대표로는 출마하지 않겠다. 네. 예. 정말 신당을 창당한다면 목표는 뭘까요?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이 의원 20명 이상입니다. 네. 이런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결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기반 정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는 게 이 전 대표에게 어려운 도전이 될까요? 네, 이 전 대표가 밝히기로는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당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 당이 어떤 당이든 간에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성을 깨는 것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1996년에 자유민주연합이 이 벽을 뚫어냈었는데 그 정도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게 벌써 28년 전의 일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TK 지역 60대, 70대가 30대, 40대 때 다 해보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자, 당 혁신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어떤 평가를 또 내렸나요?
있나요? 우선 윤핵관과 당 지도부 또 영남권 중진 사퇴 또는 수도권 출마 요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실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윤핵관을 질타할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 때문에 정부가 실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도 반문을 했습니다. 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혁신위원장이 칼 들고 다니면서 환자를 제대로 못 잡고 계신다. 인 위원장의 2주 동안의 일정을 보면 어디 참배하는 것 아니면 누구 만나 사람 평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또 1년 반 동안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되돌린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신당을 하고 싶어도 동력이 없게 된다면서 일종의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구를 찾은 행보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대구 출마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양 팀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한국 시리즈에서 정규 시즌 2위 팀 KT가 1차전을, 정규 시즌 1위 팀 LG가 2차전을 나란히 가져갔습니다. 네, 한 해 최고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답게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이제 또 1차전은 또 3대2, 또 2차전은 5대4로 두 경기 모두 1점 차 접전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경기 연속 지금 1점 차 승부잖아요. 정말 치열한데 네. 이런 그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의 승리를 예상하세요? 확실히 LG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KT의 저력을 무시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애매한 답을 하시네요. 지금. NC와의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2패를 한 뒤 또 내리 3연승을 거두는 이런 역수입으로 한국 시즌 무대까지 올라온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팀이 더? 저는 KT. KT 쪽으로. 네.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두 팀의 승부의 향방이 궁금해지는데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동안 대구에서는 대표팀의 연습 경기가 있었죠. 네, 이제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 참가하는 대표팀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훈련 중인데요. 지난 8일 수요일 대표팀은 라팍에서 진행된 상무와의 연습 경기에서 10대3으로 승리하면서 실점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네, 대표팀이 완승을 거뒀네요. 자, 삼성 소속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네, 여기서 삼성 선수들의 활약상도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외야수 김성윤 선수는 1타수 1안타 1득점 4볼넷으로 5번 출루에 출루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부에서 군복무 중인 외야수 박승규 선수는 대표팀에 뽑혔지만 이번 경기는 상무팀에서 치렀는데요. 대표팀 투수들을 상대로 3타수 2안타 1득점 1볼넷으로 타격감과 선관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투수 원태인 선수는 이날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했는데 원태인 선수는 등판하지 않았다고요? 네, 일단은 다음 경기에 일단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만 3번째 태극마크인 원태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연습 경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원태인 선수는 WBC에서의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WBC가 일본에서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태인은 지난 WBC 1라운드 호주전에선 1.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일본전에선 2이닝 1피홈런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전에선 선발로 나와서 1이닝 2실점으로 이제 빨리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와 비교하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또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으니까 선수 본인은 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항저우에 이어서 이제 호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라팍에서 훈련을 이어갈 대표팀은 내일 토요일 상무와 두 번째 연습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14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네, 삼성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표팀 모든 선수들 선전해 주길 바랍니다. 자, 프로축구 소식 살펴볼게요. 대구FC의 세징야 선수가 결국 이번 시즌 복귀하지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징야 선수는 지난 9월 1일 홈 강원전에서 상대 선수의 거친 파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올해 복귀를 위해서 꾸준히 재활에 매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올해 내 그라운드 복귀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세징야 선수는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세징야 선수는 다음 주 브라질로 귀국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 치료에 집중한 뒤 고국에서 재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수 본인은 내년 대구의 동계훈련 시작과 함께 돌아와서 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 세징야 선수가 전력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복귀 불가 판정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대구의 파이널 A에서의 순위 경쟁 좀 힘들어 보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전하는 대구의 승전보를 듣기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대구의 승리 소식을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이제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면서 3경기 연속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마지막 승리는 이제 9월 30일 전북 원정에서의 3대1 승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에는 아예 승리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홈 승리로 또 한정할 경우에 대구의 마지막 홈 경기 승리는 또 9월 1일 강원전 1대0 승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징야가 결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홈에서 한 번도 이기질 못한 거네요. 그렇죠. 네, 원정에서 이따금씩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홈 팬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상대 팀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였습니다. 대구의 이런 부진이 길어지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공격진의 부진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올 시즌 리그 35경기에서 39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39득점이면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넘기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제 대구의 팀 득점은 파이널 A에서 단연 최하위고요. 네. 파이널 B까지 넓혀도 이제 대구보다 득점이 저조한 팀은 27득점의 강원, 31득점의 수원 등 단 2팀뿐입니다. 참 득점력만 놓고 보면 강등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유례없는 최하위 경쟁을 펼치는 두 팀과 비교될 수준이니까 대구의 득점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의 득점력 저하 원인 이 세징야의 부재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세징야의 부상 이탈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것 외에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네, 바로 대구의 좀 기형적인 전술인데요. 대구는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이제 전원 수비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20%에서 30%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공격할 기회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더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6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세징야를 비롯한 공격진의 문전 집중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대구의 골 결정력 문제가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2경기만 한정하더라도 이제 고재현 선수가 골과 다름없는 찬스들을 잇따라 무산시키면서 패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또 이 부분은 대구의 축구가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서 선수들의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선수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요? 네, 이제 대구의 극단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술은 이제 수비수들에게는 끊임없는 수비 집중력을 요구하고 공격수들에게는 일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요구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람은 이제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대구의 전술은 이제 수비수와 공격수 모두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는 수비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을 또 공격수들은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득점 기회를 또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또 안게 되는 것이죠. 뭔가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금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참 어려운 대목인데 대구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광주FC를 상대로 이제 36라운드 홈 경기 달빛 더비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대구가 홈에서 무승 행진을 끊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로농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네, 이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지난주 금요일 원주 DB와의 홈 경기에서 79대 94로 패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일 일요일 안양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도 80대 91로 패했고 어제 목요일 수원 KT 원정에서는 69대 91로 패배하면서 지난 3경기를 모두 패해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가스공사가 좀 힘겹게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공사는 시즌 초반 단 1승에 그치면서 이제 고양 소노, 서울 삼성 등과 함께 최하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스공사의 초반 부진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득점원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의 주 득점원이 어떤 선수죠? 네, 이제 앤드류 니콜슨 선수인데요. 이제 국내 무대에 복귀한 니콜슨은 첫 3경기에서 내리 30점 이상 득점하면서 여전히 스코어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아쉬웠던 관계로 팀의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득점을 내니까 집중 견제를 당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증거로 지난 경기들에서 이제 상대 수비진이 작정하고 니콜슨을 수비하자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대신에 이제 니콜슨이 득점이 줄어든 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를 좀 보완해줬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또 이게 잘 되지 않으면서 네. 가스공사는 좀 승리와 좀처럼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팀에게도 니콜슨 선수에게도 다른 선수들의 분발이 절실한 그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가 좀 이겼던 한 경기를 보더라도 니콜슨은 니콜슨대로 득점을 올리고 이제 또 신승민이나 이제 뭐 벨란게 같은 다른 선수들도 이에 호응해서 좀 득점을 올리면서 좀 한 명만 집중적으로 막아서는 이제 가스공사의 득점력을 억제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반등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스공사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고양 소노와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16일 목요일 서울 SK와 경기를 치르는 홈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문경세제 일원에서 제7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립니다.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환경부가 2015년부터 생태관광 홍보와 체험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신규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돌리네 습지 탐방, 인공 암벽 등반과 진로체험 버스 등 지역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를 통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3)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가 이번 주 토요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앞 둔치의 다목적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변을 걸으며 낙동강에 대해 알아가는 낙동강 힐링로드 챌린지 투어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힐링 음악회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단풍으로 물든 수려한 낙동강의 경치와 함께 물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은 대구 어린이 세상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의 역사가 대구 어린이 세상으로 이어져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방문해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맞이해 내일부터 지역의 60개 전통시장과 지역 판매장 등에서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 전역을 다니는 행운 마켓 차량이 시장을 방문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고 제철 농산물 할인 행사,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참여 이벤트도 열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나들이콜이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치르는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나들이콜을 무료 운행합니다.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나들이 콜센터 대표 번호인 1577-677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입실과 퇴실 시 탑승 시간도 지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이 대구 지역의 혈액 재고 보유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헌혈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A형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헌혈 참여가 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올겨울보다 많은 분들이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초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고요. 낮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4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